안녕하세요. 이빨연구TV의 보아치과 박정현입니다. 그 형성은 항상 임플란트 주위 연조직의 염증, 즉 임플란트 주위 점막염으로 일컫는 단계의 질환을 일으킵니다. 오늘은 치주염과 임플란트 주위염이 어떻게 만들어져서 어떻게 진행이 되어 가는가에 대한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에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 치주염이나 임플란트 주위염 같이 입안에서 염증을 만드는 것은 바이오필름에 의한 것입니다. 이 바이오필름은 입 안에 침 속에는 1000종류 이상의 어떤 세균들이 살고 있는데요. 세균들이 계속해서 치아에 가서 또는 임플란트에 들러붙게 됩니다. 들러붙어서 일정 시간 제거가 되지 않으면 거기서부터 그 치아나 임플란트를 타고 잇몸 속으로 뼈 쪽으로 이동해 가면서 거기서 염증 반응을 일으켜서 뼈가 녹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치주 질환과 임플란트 주위염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아주 보기 좋게 만들어진 영상이 있어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퀸테센스하고 스케일러로 유명한 EMS라는 회사에서 공동으로 만들어진 영상으로 보입니다. 이 영상은 일반 분들이 비치과인 분들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치과 전문가들, 치과 의사분들이나 위생사 선생님들이나 이런 치과 전문가 분들이 보기에도 영상이 참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은 저작권이 퀸테센스와 EMS 측에 있는데 제가 요청을 해서 허락을 받고 여기에 올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영상을 무단으로 사용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구가 30억 년 전에 형성된 이래로 박테리아는 가장 성공적으로 생존해온 생명체입니다. 그 수는 500양 마리로 추정되며 이는 5에 0이 30개 붙어 있는 어마어마한 수입니다. 박테리아는 생태계 구석구석의 다양한 곳들을 장악해왔습니다. 영속적인 빙하의 얼음부터 바다 깊은 곳의 온천까지 말이죠. 그리고 그들은 인체까지 정복했습니다. 인간의 몸에는 각 세포당 2개의 박테리아가 있으며 따라서 인간은 홀로바이언츠입니다. 물론 우리는 박테리아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들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요소이고 건강한 상태에서 박테리아는 면역 체계와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를 공생이라고 합니다. 박테리아는 장내에서 필요한 영양소를 몸으로 공급하고 건강에 필수적인 비타민도 생성합니다. 피부에서는 질병을 일으키는 박테리아인 병원균이 집단을 형성하거나 증식하는 걸 예방하기도 합니다. 이는 입속 환경에서도 적용됩니다. 구강에서는 약 1000가지의 다른 박테리아가 집단을 형성합니다. 하지만 몸을 보호하는 박테리아와 면역체계 사이에 균형이 깨진다면 어떨까요? 병원성 박테리아의 번식으로 공생이 이상증으로 변질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임플란트 지지 수복물로 치아를 대체하고 복원하는 것의 성패는 임플란트 주위 연조직 환경을 적합하게 조성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임플란트에서 치은을 뚫고 구강 내로 올라오는 부분과 그 위에 만들어지는 수복물에 형성되는 상피의 부착,
즉 부착 상피가 임플란트 주변에 열구라고 불리우는 작은 공간을 만듭니다. 이는 다수의 박테리아가 정착할 수 있는 새로운 서식지를 만듭니다. 구강의 나머지 부분과 마찬가지로 건강한 임플란트 주위 열구에 집단을 형성하는 박테리아는 호기성 및 통성 그람 양성 박테리아입니다. 이들은 주로 구균과 비활동성 간균이며 혐기성 그람 음성 박테리아는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공생 상태에서 면역 방어 메커니즘엔 이 박테리아 수에 비례하여 이들과 균형을 이루고 있죠. 접합 상피의 측면 연결 조직 내의 염증 반응은 없거나 약한 정도에 그칩니다. 그리고 건강한 임플란트 주위의 열구는 프로빙을 해도 출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연치아와 마찬가지로 플라그가 축적되면 주변 연조직에 염증이 발생합니다. 대부분의 환자에서 임플란트 주위에 플라그가 축적되면 임플란트 주위 점막염이 발생합니다. 자연에서 고체와 액체가 만나는 모든 표면과 마찬가지로 임플란트 표면이 구강에 노출되면 박테리아는 바이오필름을 형성하며 증식합니다. 모든 박테리아가 표면에 스스로 부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부 연쇄상구균은 치아와 임플란트 표면에 붙을 수 있도록 하는 부착소라는 물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퓨조박테리움 뉴클레아툼과 같은 2차 이주종이 연쇄상구균의 단백질 구조에 부착될 수 있습니다. 이 유기체는 다양한 여러 박테리아 종과 함께 결집하고 화학적인 메시지를 주고받아 의사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퓨조박테리움은 다음 이주종, 일명 후기 이주종의 중재자 역할을 합니다. 또한 체내에서 다른 질병과 관련된 기회병원균인 녹농균과 포도상구균 역시 발견됩니다. 임플란트의 골 융합이 되는 부분이 구강에 노출되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거친 표면은 골 융합에는 유리하지만 구강에 노출되는 즉시 박테리아가 증식하기 매우 좋은 환경이 됩니다. 박테리아는 다량의 다당류를 생산합니다. 하나의 표면막 안에 빼곡히 들어찬 박테리아는 강력한 바이오필름을 형성하고 숙주 내에서 상대적으로 안정된 생태계를 이룹니다. 바이오필름은 그 내부의 미생물을 화학적 또는 기계적 공격뿐만 아니라 숙주의 면역 체계로부터 보호합니다. 바이오필름 내에서 박테리아는 물리적 접촉, 대사 산물의 교환, 그리고 유전 물질의 전달을 통해 서로 소통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기능은 쿼럼 센싱입니다. 여기서 박테리아는 부분적으로 자가 유도 물질과 같은 메신저 물질을 통해 세포 밀도 및 주변 환경을 파악합니다. 이러한 물질의 농도는 주위를 둘러싼 매개체 내에서 박테리아의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며 표면 부착, 다당류 생산 및 박테리아의 회복력과 독성에 관한 그룹 행동뿐만 아니라 개별 박테리아에 영향을 미칩니다. 박테리아 DNA와 단백질 항원으로부터 나오는 CpG 모티프와 같은 독소나 기타 박테리아 인자가 생성되면 숙주의 면역 반응이 활성화됩니다. 플라그 형성은 항상 임플란트 주위 연조직의 염증, 즉 임플란트 주위 점막염으로 일컫는 단계의 질환을 일으킵니다. 임플란트 주위 점막염의 임상적 징후는 가벼운 프로빙으로 발생하는 출혈을 들 수 있습니다. 다른 징후로는 발적, 부종 및 임플란트 주위 프로빙 깊이의 증가 등이 있습니다.
임플란트 주위 점막염을 치료하지 않은 채로 두면 임플란트 주위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 주위염과 치주염은 임상적으로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러나 임플란트 주위염은 치주염보다 더 빠르고 공격적으로 골 소실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치주 조직과 임플란트 주위 조직 사이에 일부 구조적인 차이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치아 주변의 치아 치은 섬유는 연조직과 측은면의 시멘트질의 여러 방향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는 치조골을 치주염 병변으로부터 분리합니다. 반면 임플란트 주변의 콜라겐 섬유는 크레스탈본에 고정되며 임플란트 표면의 평행한 방향으로 주행합니다. 이러한 섬유질은 염증의 확산을 막아주는 방어막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치주인대 섬유는 측은면 시멘트질에 섬유질의 형태로 부착하여 치은 열구에 측은부를 밀봉합니다. 이는 또한 병변을 치조골로부터 분리합니다. 반면 임플란트 주위 조직에는 치아 치은 섬유질 및 치주인대가 없습니다. 따라서 임플란트 주위염의 병변이 크리스탈본 부근까지 확장됩니다. 호중구는 치주염보다 임플란트 주위염에서 훨씬 많이 발생하며 케모카인 기울기가 증가함에 따라 몰리는 대식세포와 함께 늘어납니다. 원형질 세포는 두 가지 유형의 병변에서 모두 우세한 세포이지만 총수와 밀도는 치주염보다 임플란트 주위염에서 훨씬 더 높게 나타납니다. 수직 방향으로 뻗어있는 콜라겐 섬유에 방해를 받지 않기 때문에 점막의 염증은 수직으로 이동하고 뼈에 영향을 주기 시작합니다. 원형질 세포로 인해 분비되는 항체는 곧바로 침투한 박테리아를 향해 이동합니다. 하지만 이는 파골세포 전구세포가 파골세포로 성숙하게 하는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염증으로 나타나는 사이토카인과 면역 반응세포에 의해 방출된 기타 화학적 메신저는 파골세포를 활성화하며 이는 치조골 손실의 원인이 됩니다. 파골세포 또한 박테리아 항원의 영향력이 증가한 상태에서는 케모카인, 인터류킨, 그리고 다른 메신저를 분비하여 염증 반응을 더욱 악화합니다. 이러한 모든 메커니즘의 결과로 임플란트 주위염은 빠르게 임플란트 전체적으로 진행되어 움푹 들어간 골내낭 결손 병소를 형성합니다. 임플란트 주위염 병소는 자연 치아의 치주질환 병소보다 약 2배 정도 더 넓고 그 주위에 균일하게 발생합니다. 치료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하면 손상이 심해져 회복 불가능한 상태가 되며 임플란트의 골 유착이 상실되어 결국 임플란트를 제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임플란트 주위염 치료의 주요 목적은 질병의 진행 및 더 이상의 골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염증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기계적, 화학적 방법 또는 에어폴리싱을 통해 임플란트 표면의 바이오필름을 제거하여 감염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 주위의 포켓이 깊은 경우에는 외과적 수술로 접근성을 확보한 뒤 임플란트 표면의 바이오필름을 제거합니다. 이때 임플란트 주위 점막을 일부 절개하여 치주낭을 줄이는 술식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가능한 경우에는 골 재생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진행된 임플란트 주위염은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예방이 우선해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프로빙을 하여 임플란트 주위의 상태를 평가하며 출혈이나 치주낭 형성과 같은 징후를 최대한 빨리 진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자의 상태를 꼼꼼하게 살피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치주질환 병력이나 흡연, 당뇨 등이 임플란트 주위 점막염이나 임플란트 주위염의 위험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국소적인 위험 요인도 고려해야 합니다. 잔존 시멘트,
임플란트 주위 연조직 부착의 부족 또는 환자가 매일 바이오 필름을 제거하기 어려운 크라운 형태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임플란트 주위 점막염 또는 임플란트 주위염의 치료 후 장기적인 성공의 열쇠는 재발하는 세균 불균형의 예방입니다. 임플란트 주위 프로빈 깊이를 줄여주고 환자가 매일 적절한 구강 위생을 시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또한 정기적인 치과 치료 및 전문적인 바이오 필름의 관리는 유지 관리의 필수적인 부분이므로 반드시 권장됩니다. 환자와 치과의사, 치과위생사가 함께하면 임플란트 주위 점막염을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 임플란트 주위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생물학을 바꿀 순 없지만 위험 요인을 관리하고 그에 따라 치료법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